지금부터 이계호 농심식품부 장관님과 장성군 한농연 한연홍과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또 지금 이제 농림부 장관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 장관으로서만 잘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농촌을 반드시 살려내자. 다행히 그동안 역할을 하면서 쌀값 제일 중요한 게 쌀값이거든요. 쌀값이 안정이 안 되면 이게 농촌이 경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가 경제 전체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축산이 또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고 또 굉장히 규모도 큽니다만 그러나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쌀값이 지금 산지 쌀값이 19만 3천 원 계속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만 3천 원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쌀값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군 이래 가장 높은 쌀값입니다. 뭐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쌀값을 제가 끌어올려놨습니다. 재작년에 12만 6천 원까지 떨어졌고 재작년이 되겠네요.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또 재작년에 10만 6천 원, 재작년에 15만 3천 원. 근데 작년부터 19만 3천 원으로 이런 쌀값을 한 2년 사이에 한 7만 원 올리는 거죠. 작년부터는 4만 원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쌀값이 안정이 되니까 확실히 농촌이 조용합니다. 지금 도청, 시청 앞에 쌀은 데 없잖아요. 농림부 앞에 가보면 세종시에 보면 각 부처들이 다 와 있거든요. 각 부처들 앞에 농성을 하거나 농성하는 프랜카드를 붙이거나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게 한 개도 없는 유일한 부처가 농림부입니다. 지금. 조류독감. 이맘때쯤 되면 조류독감으로 난리잖아요, 전국이. 제가 국회의원 때부터 주장을 해가지고 철새가 지나가는 지역에 오리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합니다. 매년. 그래서 금년에 철새가 지나가는 오리 농장을 싹 조사를 해보니까 200개 남짓 됩니다. 그래서 202개소 농장들을 오리를 조기 출하를 싹 시켜버렸어요. 말하자면 겨울이 되기 전에 싹 오리를 싹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한 마리당 720원씩 차익을 보상을 해줬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돈도 안 들었습니다. 많은 돈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싹 정리를 해버리니까 조류독감이 생길 데가 없으니까 안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조류독감이 안 생겨서 제가 주말에 이렇게 지역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꼭 올해 지금 국회로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직불금을 개편하려고. 올해 직불금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모든 농가가 전국적으로 농가 수가 105만입니다. 105만 농가에 한 120 내지 150 정도 기본 지급금을 먼저 싹 줘요. 똑같이 나눠주고 추가로 경지 면적에 따라서 추가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형태를 바꾸면 어려운 농가도 그전에 70만 원 받았던 걸 쌀값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110 내지 150만 원.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좀 되는 거죠. 한 달에 뭐 15만 원씩이라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꿔주면 농촌의 어려운 농가들, 특히 어르신들이 대부분 거기에 속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생활하는데 최소한도 생활하는데 기여가 좀 되겠구나라고 해서 직불금을 공익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쌀값은 반드시 일정한 정도로 최소한도 18만, 19만 원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직불금 공익형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지금 제 정책 목표이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한농연도 마찬가지고 한연홍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농촌에 들어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이렇게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젊은 농군들이 40세 이하의 농촌 농군들이 농촌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생활비로 3년 동안 100만 원씩 심사해서 매년 1,600명 올라가지고 작년도 했고 올해도 하죠. 올해는 3,200명 됐죠, 작년하고. 당분간 계속 그렇게 생활비 지원 사업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해서 농촌의 청년들을 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부처님 잘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고 와야 우리 지역구도 명예에 관련되거든요. 야, 이번 장관이 잘 살린 농촌을 살리는 데 기회는 우리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 가셔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갖게 돼서 좀 반갑고 오늘 좋은 말씀 주시면 또 정책이 또 반영이 나가도록 하고 또 지원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올라가서 생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갑자기 면세 지급하는 공급이 원래는 연단이었는데 지금 분기별로 변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애로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분기별로 나누다 보니까 경유가 빠진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더니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등유 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자꾸 그래서 일부라도 허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지급 방식이 달라진 것도 있구나. 근데 물론 예. 그거를 다시 이렇게 완화시켜서 연단으로 가면 그대로 하나. 진행하시는 게 한원 이만한다고 말이죠. 예? 이제 그 들리는 예로는 연말에 한꺼번에 이렇게 그 쓰다가 남은 걸 한꺼번에 이렇게 끊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 뭐지 뭔가 의문점이 생겨서 분기별로 나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은 이게 분기별로 나눠서 될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들은 특성이 있어요. 뭐 수도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겨울에 필요하지 기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봄이나 가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분류가 됐잖아요. 근데 분기별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때 날짜가 지나버리면 아예 그거는 없어지는 그 예정이 되거든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 제가 확인을 해보고 뭐 나름대로 뭐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이유보다 더 큰 정도의 불편함이 농가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환원이나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그 1톤 차량의 면세량을 좀 많이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임대차 수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농가가 기존의 농가가 임차 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농어촌공사로 들어가다 보면은 기존에 옛날에는 그 바로 내가 그 논주하고 같이 결탁을 해서 같이 가서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공개적으로 이제 가지고 간 것은 같이 모시고 간 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그 직원을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뭐 이런 어떤 새로운 귀농 기촌 하신 분들 그 다음에 기존 농민들은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내 동네에 이 땅을 바로 인근의 땅인데 내 답 바로 연계답인데 이분이 이제 나한테 임차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내가 지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짓지를 못하고 타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지역의 어떤 농민들하고 어떤 문제도 생기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청년농들이 신규농이 지금 워낙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장서 같은 데는 이렇게 젊은 농민들이 좀 있는데 저 위로 올라가면 충청도, 경기도, 경북 지역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또 호남은 조금 좀 늘어났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활동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농들이 가서 농지를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귀농을 했는데 이게 땅을 구입을 못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그쪽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기존 농가들이 아주 이제 말하면 특히 이제 마을별 전업농들이 한두 농가 있잖아요. 이 전업농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기 동네에
청년 들어온 거예요. 농지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네, 가져가. 그래서 또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보안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별로 좀 나눠서 차등화를 할 것이냐. 즉 그 권역별로 영남이나 또 경기도 같은 데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데는 좀 청년농에 대해서 좀 우선권을 주고 그 외에 충청, 호남 같은 지역이나 아니면 그 순수 농촌 지역 이런 데는 기존 농가와 뭐 그런 순위 차별하지 않고 과거 제도처럼 그냥 그 마을 단위에 연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할 것이냐 뭐 등등 해서 지금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론을 못 내렸어요. 뭔가 지금 해답이 좀 나와야 되는 편인데 지금 그대로 놔두니까 신규 농들을 억지로 아까 1,600명 이렇게 끌어당긴다 그랬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논밭을 한 평도 확보를 못해요. 임대를 못하고 사도 못하고 살 수도 없고 임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할 수 없이 그런 제도를 좀 보완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그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창업, 청년 창업 지원금 그 말씀 오셨는데요. 그래서 같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좀 문제점 얘기도 되어가지고 저희 한국에서도 도연합회 차원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었고 그랬을 때 뭐냐면 그 지금 3년간 100만 원씩 지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금 현재 보면 대농들 어떤 대농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농 아들들이 예, 그래서 대농 아들들이 많이 어떻게 나온다고 보면 그러더라고요. 금수저 아니면 농촌 금수저들이 받는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창업 지원금을 안 해줘도 충분한 기반들이 다 돼 있고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받고자 하는 분들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경지 면적이라는 게 떨어져 평가가 그렇게 또 되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갖고 시작을 하려는 분들이 평가 점수가 낮아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 대형들 아들 자녀분들이 거의 다 대학을.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점 가지고 상당히 좀 시끄러웠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또 적자가 갈 수 있게끔 다른 방안을 해주고 청년 창업 지원금은 좀 제도를 보완해가지고 정말 꼭 받아야 할 분들이 받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 후계농을 이제 선발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계농은 말 그대로 이제 청년 농업인이 없어서 지금 청년들을 농촌에 좀 끌어들이려고 좀 시행한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 기반 확보예요. 논밭 마련하는 거. 논밭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청년농한테 이제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주는 게 논밭 사는 돈이 아니고 와서 한 3년 정도 정착할 때까지 청년들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좀 망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 하도 많으니까 그 동안에 생활비를 한 3년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행한 게 아니고 90년대 저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이 이미 시행을 이렇게 해서 현재 좀 농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일본도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일본은 7년 줍니다. 2년 준비 기간, 5년 영능 기간. 그래서 7년 동안 우리 돈은 한 120만 원 정도 매월 주고 있어요. 7년간은.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과감하게 작년부터 제가 국회에서 주장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논밭을 마련을 못하니까 우리가 지침을 만들 때 고민이 뭐냐면 논밭 살 돈을 3억 정도를 공제를 해주거든요 따로. 그런데도 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 논밭을 물려받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좀 우선권을 주자 이렇게 이제 제도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충기 회장님 말씀대로 이게 대농 아들들이 최우선적으로 선발이 되어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대농 아들들이 선발이 되니까 이제 대농 아들들은 저 논밭 마련할 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비교적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뭐 구찌백을 사버렸니 뭐
BMW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거기다 기름 넣는데 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한테 생활비를 주냐 해가지고 국회에서 몸서리나게 제가 얻어들어가지고 올해 계획은 당초에 2,000명 하기로 했는데 2,000명, 1,600명에서 400명 늘려서 2,000명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보도가 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할 수 없이 깎았어요. 작년 수준으로 1,600명으로 인원을 400명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데 대농 아들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되지 않도록 올해 지금 제도 보완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일반 정말 순수한 정말 열정 하나로 농촌에 들어오는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좀 주도록 그렇게 올해는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김민미 수석 부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네. 짱을 좀 해주시면 되는지 그리고 후계 일반 지금 5년 15년? 3년. 아니 근데 거의 오래돼가지고 3년 3년에 7년 되죠. 그리고 일반 후계자 선정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일반 후계자 선정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닌지 거기에 이제 보충 좀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성이 올해 우리 전라남도에서 배정된 인원이 지금 15명입니다. 청년 창업농이 39세, 이분이 8명, 그리고 일반 농이 7명인데 7명 중에 4명이 이제 50세까지인가요? 그분이 말고 50세까지. 그리고 3명은 산업인력, 쉽게 말하면 농산대학이라고 총에서 15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 농만 50세까지 일반 농만 지금 40명, 장성 같은 경우 4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몇 명이 들어올지 일반 농은 남아돌고 인원이 부족하고 청년 창업도 좀 부족합니다. 사실 장성이. 근데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게 우리 전라남도 17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성이 15명인데 22개 시군 중에 그래도 다행히 4번째 됩니다. 이런 수로 배정을 받았는데 너무 적게 내려다 보니까 지금 장성이 작년에도 한 40명 넘게 지금 배정을 인원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선정 못 되고 또 이분들이 또 올리는데 나이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50세 넘어오면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는 39세까지 인정이 되었어도 나중에 마흔되었어도 후기자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근데 이 연령 제한 둔 일반 농은 한 번 나이가 차버리면 이제 신청 자체를 못 하니까 너무 인원이 지금 적게 연장하고 잘하겠습니다. 우선 후계자금이 3년 7년으로 돼 있는데 금리도 지금 2.5%인가 그럴 거예요. 2.6%인가요? 2.6%. 그래서 지금 이러더만요. 이 농촌의 지원자금이 쭉 여러 제도들이 있죠. 현재 뭐 학생한테 주는 것도 있고 후계농한테 주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이제 최근에 청년농까지 또 귀농자까지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조건이 갈수록 좋아져요. 그런데 제도가 늦게 생기면 더 좋아. 이게 최근의 제도는 5년, 15년이 많습니다. 5년, 그렇지 15년보다 해가지고 금리도 1%대가 있어요. 그런데 후계자 자금은 과거에 농어촌 후계자 시절, 농어민 후계자 시절 있잖아요. 80년대.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물론 보완은 좀 되긴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거의 골간이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제일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년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싹 일치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후계자금 차별 없도록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네. 후계자 선정 인원은 늘리려면 국회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못 늘리고 작년 예산 확보를 이미 해놨으니까 내년부터 좀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누가 제가 2008년도에 후계자인데 저희는 그때 5천만 원이 배당이 됐어요, 사업자금이. 근데 저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창업농들한테 금액은 상승이 되고 상환 기간이 3년 거치 7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 전에는 5년까지 10년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1년에 금액은 많아지고 상환 조건이 딱 기일이 되면 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어려운 농촌에서 어려운. 감된 시기도 연말까지 하던 것을 연말에 그 자금 수요가 집중되고 해서 몇 달 연기를 해주고 얼마 전에 뭐 진흥면 회장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해서 그 제도 그런 것은 좀 바꿔주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년 7년 관련해서는 다른 자금하고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비슷하게 다 수정. 지금 현재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 이런 그 농업인 단체하고 달라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귀농귀촌. 네, 뭘 구체적으로 뭘 달라 요구를 이렇게 구체적인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 저희는 같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귀농귀촌은 지금 현재 기본 취지가 뭔지 저는 그것부터 좀 의문점이에요. 귀농귀촌을 영입한 처음 그 취지는 인구 영입이 최초 첫 번째 목적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변질돼가지고 오히려 저희 그 기존에 있는 그 농업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귀농귀촌계가 따로 있을 정도로 엄청 활발하게 그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뭘 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에 반해서 저희 이렇게 그 기존의 농업인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아까 뭐 그 순위가 계속 지금 뒤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조금 그리고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왔는데도 지금도 현재 귀농귀촌이에요. 귀농귀촌 협의회 지금 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요. 자, 새로운 어떤 농업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하는 제도인데 정작 도시에서 퇴직하고 이쪽으로 말 그대로 힐링으로 오신 분들이 귀농귀촌 자금을 받아서 정착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충분하게 뭐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뭐 어떤 재산적으로 자금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링으로 왔는데 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귀농귀촌이라고. 그건 좀 철저하게 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해 가지고는 진짜 정말로 우리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꽂아서 이렇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도 한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을 이제 분리를 해서 네.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귀촌자들은 이제 아까 그 영농 기반에 넘바 사는 비용이 필요할 경우 장기 재래자금 융자를 내주고 있고 귀농자들의 경우는 주거자금을 일부 보조금을 줍니다. 3천만 원 정도까지 여건에 따라서 주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후계자금과 같은 규모의 3억 그 범위 내에서 3억 범위 내에서 또 장기처리 생산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귀농귀촌자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마을에서 적응을 하고 기존에 살았던 주민들하고 좀 조화롭게 적응하는 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아주 귀농귀촌자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뭐 충돌이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려면 이제 농업인 등록을 할 때 꼭 귀농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귀농 교육 프로그램에다가 지역 융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뭐 그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 잘 모시고 뭐 좀 해야 되잖아요. 마을에서 울려가면 거기도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하면서 계속 이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융화 프로그램이 한 40% 정도가 있었어요. 그 교육 중에 그걸 50%까지 금년부터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교육을 좀 더 시켜서
유기농을 시키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수석부장 박홍선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농가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농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인하여 농가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생산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신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임금비? 말하자면 이 말씀은 최저임금이 지금 8,350원으로 시급이 금년부터 이제 또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중소 영세 상가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죠. 어렵다고 그러는데 농촌은 더 어려워. 왜 어렵냐면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문제가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원래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작년까지 아주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작년부터 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미리 본인한테 통보를 한 경우는 숙식비를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한 사람이 157만 원이 되잖아요. 157만 원에서 한 30만 원 깔 수 있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줄 값으로. 그렇게라도 좀 약간 보완은 됐는데 아직도 뭐 농촌이 뭔가 경영자가 굉장히 열악이 커져 여건이. 그래서 지금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최저임금을 똑같이 8,350원을 적용하지 말고 좀 차등화를 해주라. 농업부문은 한 8,000원 정도로 이렇게 깎아주면 어쩌냐. 좋은 방법 같죠. 그래서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죠. 주장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잘 허용이 안 돼요. 작년에도 제가 7,530원 할 때 그때 농가는 좀 더 깎아주라.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떠들었어요. 떠들어가지고 매번 최저임금위원회인가 거기서 협의를 했는데 노동자들 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달성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외국의 제도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몇 개 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최저임금을 유럽은 여러 나라에서 차등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 분야에 따라서. 그래서 올해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농업부문의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이 상황을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최저임금위원회. 이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회, 사용자위원, 또 노동자위원, 정부위원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사용자위원이잖아요. 사용자위원 중에 농업인이 하나 들어가도록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사용자위원이 6명밖에 안 돼가지고 현재까지 못 넣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금년에 제도 개편이 돼가지고 몇 개 분과위원회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다가도 농업인 한 명을 넣어주라. 이렇게 제가 계속 주장합니다. 덧붙여서 하나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가서 좀 열심히 투쟁을 해서 최저임금 차등화, 농업부문은 차등화하는 것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조금 다른 덧붙여서 좀 틀려요. 저희는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10만 원, 20만 원을 줘야 너무 외국인들 찾을 때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저희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 그 사람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뭐 그 양파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얻으면 그 사람 구하면 10만 원 줘야지 이게 되지 뭐 8,000원이어서 뭐 88에 2만 4천 원가 오지를 않아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거죠. 외국인은 이제 외국인 말고 국내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인력 부족난 농사. 사실은 농촌이 임금이 더 세요 도시보다. 습니다 도시 단가 도시 일용 근로자 단가보다 농업이 더 센데 농사지으로 들어가면 아주 골병든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홍보를 좀 하도록 해야 돼서 농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것을 홍보를 좀 해서. 일대가 지금 옛날에는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4만 원이었어요. 우리 여성 우리 인부들이 4만 원인데 지금은 현재 6만 원 이상 가고 있어요. 6만 원 이상 가는데 더군다나 이제 요번에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올해 이제 또 상승이 지금 6만 원까지도 갔는데 더 이상 또 이렇게 상승이 되리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은 뭐 주춤하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한데 농산물 이 생산비가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 농가들이 부담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우미 제도라든지 이게 이제 저희들은 상시 근무가 아니라 일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대로서 이제 많은 농가들이 일대를 불러서 인부를 불러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대가 이제 높아지는 바람에 생산비가 올라가서 그런 어떤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줘. 그렇죠, 지원을. 그래서 농업 도우미 제도라든지 농업하고 연계해서 아니면은 면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면사무소에 지금 공공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들을 좀 우리 농가들이 이 저렴한 어떤 가격에 국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인부로서 인력을 이렇게 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혹시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를 지금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네. 교통비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오면 교통비가 네. 들으니까 네. 교통비를 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긴 한데 네. 그게 워낙 물량이 적어요. 전국적으로 한 어려운 영세민들에 한해서 10,000명 정도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지역에 뭐 기껏해야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농가에 뭐 몇 명 고용하면 몇 명 얼마 주고 이건 현재로서는 뭐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게 또 가능한지 네. 그 여부도 다른 산업하고 형평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줘야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은 제가 제도를 못 봤습니다. 지금 그 인건비 지원이 저희가 공선 출하에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많이 공선 출하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동구조 개선 사업을 지금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장성에 저희가 지금 제가 소속에 있는 대학교 공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선별비가 작년에 딸기 2kg짜리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 500원, 올해 같은 경우 거의 한 700원, 750원 이렇게 맥혀버려요. 근데 거의 지금 베트남 아줌마들입니다, 전부 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정부 제도를 알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휴수당까지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상자가 거의 배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선 출하해가지고 아마 그때 농민신문에서 아마 그런 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공선 출하를 하다가 그 인건비 상승으로 차라리 내가 그냥 선별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탈퇴한 분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선 출하가 활성화된 데는 일부는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계전사업으로. 그러나 너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전국에 아마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불법 체류자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없으면 거의 농사 못 지어나는 거 아니고 거의 다. 그런 좀 제도적인 방안도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방금 우리 서춘부 회장님 말씀하신 거, 또 김옥준 사무장 말씀하셨던 거, 우리 항공산 의원님 비슷한 취지에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지 연구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부분은 농업품이다 제가 외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아까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몇 가지 조금 보완은 좀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무슨 자금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14만 원, 15만 원씩 한 사람당 뭘 지원해 준 거 그것도
농업 부문이 제일 적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주장을 해서 65세 이상의 경영주들이 운영하는 농장의 경우는 30인 이하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가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줄 때 농업 부문에 아까 이런 부분 인건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연구를 좀 해서 우리도 최저임금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호 의원. 저는 직업으로 유명한 것은 다른 사업장이라는 거가 3대 저희 농업인 같은 경우는 농업 인재 보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을 하다가 이제 뭐 트랙터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이제 그게 되지 그냥 이런 상해보험 말씀이죠. 하우스나 이런 데 오래 일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우스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하우스 농부증 같은 것도 지원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해당이 안 되죠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발생되는 그 질병이나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직업병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해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농작업 중 부상 입은 경우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현재 농부증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잘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관리사 부분은 농업 관리사 예. 저게 있는데 요즘에 지금 하우스 농사나 이런 농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우스 내에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만들어서 부담을 많이 쓰고 그러거든요. 일을 하고 수식을 제공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혹시도 불법 건축물인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농민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상복지 올던 또 건축물로 되다 보니까 직접 보험이나 어떤 일들이 보험도 안 되고 또 다치더라도 뭐 지원이나 정책 작업 지원도 전혀 안 될 수밖에 있겠죠. 그래서 그 가건물에 대한 어떤 면적 지금 현재 지금 관리사라고 신고사항으로 된 면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면적인데 거기에서는 뭐 생활하고 그런 어떤 면적이 못 돼요. 제가 이제 정확한 그 면적은 지금 6평 미만인데 그 관리사의 규격을 면적을 좀 더 넓혀서 관리사로 인정해 주셔가지고는 신고사항으로 해서 완전한 불법 건축물이 아닌 가건물로서 정부에서 좀 그런 보완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발언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6평까지도 고정식은 안 되고 바퀴를 달아서 예를 들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동시설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보면 하우스에 그냥 앉혀놓고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면적을 늘려주는 게 그렇죠. 예. 양성할 수 있는. 그렇죠. 신고 제도로 해서 제가 이것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 농장 관리사 농막이 네. 농막도 옆에 도로가 3m 이상 도로가 뭐 150m 이격거리 이내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규정을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처선의원 때 지난번에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면적이 6평 이하인 것은 뭐 저도 알고는 있는데 뭐 그런 정도면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공수해서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농가들 법 개정 사항입니다. 건축법 개정 사항에서 그렇죠. 건축법에 우리가 좀 법 개정안을 좀 내도록. 근데 이게 좀 까딱 잘못 들어갔다가는 지금 전국에 아마 농가들이 엄청난 더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접근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판단을 해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적을 늘려주면 농민들이 정당한 선한 의지로 만드는 관리사의 경우는 뭐 좀 늘어나도 되라고 그렇죠. 봐요. 하우스 내에 근데, 그렇지. 사업장 내에 있는 좀 네. 제한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일반 저 건축물의 이 관리사를 좀 확대를 해줘 버리면 그냥 가서 불법 건축물. 네, 불법 건축물이 엄청나게 양산이 네, 난리가. 불법 건축물이 아니죠. 작은 물이죠. 그냥 저 일반 건축물들이 저 무슨 저 논밭 사이에 그냥 막 저 뭐라 별장 짓듯이 막 설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한적으로 뭐 어떤 식의 뭐 예를 들어 뭐 비닐하우스에 필요할지 이럴 때는 뭐 얼마라도 늘려도 좋다. 비닐하우스 안에라든지. 아니랄지 네. 이런 식의 제한을 두고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저 이것은 건축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제가 내도록 하려고. 내가 뭐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낼 수 있으니까. 우리 저 김소영 부회장님. 저는 직접적인 농사는 농사에 관련은 아니지만 저희 지금 농사를 짓는 저희 여성들 조금 고민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지방 인재 그 대학생 우선 선발이라고 해서 굳이 이쪽 저희 전남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이 지방에 와서 지금 전남권에 학교를 다녔을 때 졸업 후에 지역 그 대학생 우선 선발권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들도 지금은 저희 전남에 있는 학교를 꼭 다니지 않고 실은 외지로 주로 뭐 서울로 간다든지 경기도로 간다든지만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쪽에 대학을 나와서 저희 지역 이쪽에 취업을 할 경우에 농촌공사 같은데 그 30% 지역 그 우선 선발권 말씀이시구나.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공기업 선발이? 네,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배우고대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잘하겠습니다. 다시 취업을 하려고 그게 할 때 농촌공사가 우리 농촌공사가 제일 많이 뽑아요. 지금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이 15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30%를 지역 출신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보통 1년에 한 80명 내지 100명 이상씩 신규 취업을 하거든요, 매년. 그러면 한 30%를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 출신들만 가지고 뽑습니다. 근데 그것도 뽑아보니까 30명을 뽑는데 27명, 8명이 전남대학 출신이에요. 그 나머지 뭐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전남대학교 학생들한테만. 그래서 전남대학교 취업률이 지역 우선 선발제도가 운영되면서 획기적으로 높아져 버렸어요. 요거 때문에 혁신도시가 있어서. 뭐 그런 또 좀 약간 내부적인 부작용도 있는데 우리 지금 김소영 부장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 아들이 계속 장성에서 학교 다니고 다 나왔고 대학만 서울로 갔는데 그 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조차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기회조차 그거 좀 개별적으로 보면 억울하긴 한데 또 그걸 풀어버리면 그 제도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생각할 때는. 그걸 풀어버리면 그러면 농촌 출신들이기 때문에 뭐 그건 고등학교로 이제 따지한다는 얘기예요. 대학이 아니고 고등학교로. 고등학교를 어디나 했냐 이걸 받고 따져야 되는데 아마 이건 굉장히 신중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기재부 소관인데 기재부 장관한테 내가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던데 한번 지역 30% 우선 선발에 지역 고등학교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쩐지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얘기 전달하겠습니다. 거기에 몇 프로라도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이걸 풀면 이제 지역 대학생 우선 선발 그 취지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